아우슈비츠는 단순한 강제 수용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가장 큰 학살 작전이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화물 열차에 실려왔고 음식도 물도 없이 질식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가득 찼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설명은 없었고 오직 고함과 폭력만이 있었습니다. 몇 초 만에 단순한 손짓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노예노동 혹은 즉각적인 처형. 가스실은 무시무시한 효율로 작동했습니다. 20분도 차이 되지 않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약탈당한 후 산업 폐기물처럼 처리되었습니다.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방해나 오류 없이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시스템이 죽음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포를 의심하지 않고 명령을 실행했을까요? 이것은 나치 학살의 가장 큰 상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우슈비츠의 이야기입니다. 아우슈비츠, 학살이 죽음의 산업으로 변한 곳. 1940년 봄, 폴란드 52행침 시 외곽에서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상징이 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SS 사령관 루돌프 회스가 폴란드의 옛군 변경을 강제 수용소로 변모시키는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독일인들이 아우슈비츠라고 부르게 될 곳으로 인류가 창조한 가장 효율적인 죽음의 기계가 자리 잡게 될 곳이었습니다. 상실레지아 지역은 나치 계획자들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확장 가능한 광활한 땅이 있으며 결정적으로 유럽 철도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특징은 이후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히물러는 아우슈비츠를 통신 관련 우수한 위치와 쉽게 고립 및 위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1940년 6월 14일 첫 번째 공식 수송이 역에 도착했습니다. 728명의 폴란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이들은 구타와 개 짖는 소리로 맞이받으며 수용소의 특징이 될 잔혹함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그 첫 해 동안 아우슈비츠는 주로 정치적 반대자들을 위한 강제 수용소로 운영되었으며 이는 제국의 다른 시설과 유사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강제 노동, 굶주림, 고문에 직면했지만 아직 체계적인 학살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1941년 급격히 변했습니다. 6월 독일의 소련 침공은 이 갈등을 인종전쟁으로 바꾸었고 유대인, 슬라브인, 공산주의자들의 학살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해 9월 회스 사령관은 SS 장교 카를 프리치의 방문을 받았고 프리치는 수감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치클론 B 살충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11번 블록 지하실에서 850명의 소련 및 폴란드 수감자들이 이 치명적인 가스를 사용한 첫 실험에서 살해해 당했습니다. 이 방법의 효율성은 나치 상층부를 감명시켰습니다. 곧 사령관은 하일리히 히물러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41년 10월 원래 수용소에서 3km 떨어진 곳에 훨씬 더 큰 두 번째 수용소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우슈비츠 II 비르케나우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독일 건축가 프리츠 에르틀은 10만 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단지를 설계했으며 대량 학살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1942년 1월 20일 나치 고위 관료들이 반제 회의에 모여 대륙 규모의 대학살을 조율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이 전례 없는 작전의 중심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비르케나우는 살인기계의 심장으로 떠올랐습니다.
각각 한 번에 1,500명까지 죽일 수 있는 가스실이 통합된 4개의 대형 소각장을 갖춘 이 단지는 하루 6,000명의 학살 능력을 달성했습니다. 기차는 중앙 승강장에 직접 도착했고 여기서 선별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제프 멘겔레를 포함한 SS 의사들은 간단한 손짓으로 누가 일시적으로 노예 노동자로 살아남을지, 누가 즉시 죽을지를 결정했습니다. 학살 과정에서 강제로 일하게 된 죄수들인 존더 코만도의 멤버들은 매일 희생자들이 옷을 벗고 가짜 샤워를 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듣고 옷을 벗은 후 지붕의 구멍을 통해 SS가 치클론 B가스를 부어 넣는 밀폐된 방으로 끌려가 질식사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학살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1942년에 아우슈비츠 아이라이 모노비츠가 설립되었으며 이곳은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산업 생산에 전념했습니다. 거대 화학기업 IG 파르베는 합성고무와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부나베르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7억 라이 히스마르크를 투자했습니다. 크루프와 지멘스와 같은 다른 독일 기업들도 이 노동력을 잔인한 조건에서 착취했습니다. 수감자들은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극한의 온도와 유독 가스에 노출되었고 하루 1000칼로리 미만의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노동자의 기대 수명은 드물게 3개월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944년 학살 기계는 그 음침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5월부터 7월 사이에 홀로코스트에서 가장 큰 강제 이송 작전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43만 명 이상의 헝가리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소각장은 밤낮으로 가동되었지만 이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들은 거대한 야외 구덩이에서 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르케나우 위의 하늘은 불길의 빛으로 끊임없이 밝혀졌고 타는 살코기의 냄새가 수 킬로미터 주변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지옥 속에서도 저항이 완전히 없지는 않았습니다. 1944년 10월 7일 존도 코만도 멤버들이 절박한 봉기를 조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처 탄약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밀반입한 폭발물을 사용하여 그들은 크레마토리움 IV를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여러 명의 경비원을 죽였습니다. 모든 반란군들은 처형되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수용소에 숨겨진 기록 덕분에 문서화되었습니다. 1944년 말 붉은 군대가 폴란드로 진격하면서 나치 행정부는 아우슈비츠를 해체하고 증거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각장은 폭파되었고 문서는 불태워졌으며 수천 명의 수감자들은 독일 내부의 수용소로 향하는 강제 행진에 내몰렸습니다. 1945년 1월 17일 마지막 대피가 시작되었습니다. 6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극한의 겨울 조건에서 걸어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 피로 또는 도중에 처형되어 죽었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소련군 첫 부대가 아우슈비츠에 진입했습니다. 병사들은 7,000명의 생존자를 발견했는데 대부분이 대피하기에는 너무 병들어 있었고 약탈당한 물건의 산과 대학살에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1940년부터 1945년 사이에 1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우슈비츠로 강제 이송되었습니다. 그중 약 110만 명이 살해되었고 그중 96만 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전쟁 후 루돌프 회스는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재판 중 그는 수용소 운영에 대한 상세한 증언을 제공한 후 1947년 아우슈비츠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많은 다른 가해자들은 도피하거나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요제프 멘겔레는 남미로 도망쳤고 1979년에 정의를 피한 채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는 박물관이자 기념관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기찻길, 낡아빠진 막사, 부분적으로 파괴된 소각장은 인류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한 장의 역사를 증언하는 침묵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수용소는 홀로코스트의 가장 끔찍한 상징이 되었으며 극단적인 이념이 현대적인 관료제와 도덕적 무관심과 결합할 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경사로 마지막 순결전 나치의 거대한 속임수 아우슈비츠를 특징 짓는 것은 탈인간화의 정밀함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탈계인화하고 그들의 의지를 꺾으며 학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과정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은 이미 예비적인 선고였으며 철조망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공포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강제 이송된 사람들은 가축을 위해 설계된 화물 열차로 도착했으며 각 차량에는 물, 음식, 위생시설 없이 80명에서 100명의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유럽의 가장 먼 지역에서 최대 10일까지 걸릴 수 있었으며 극한의 온도로 인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철도 기록에서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 유럽의 23개국에서 1500대 이상의 열차가 아우슈비츠로 피해자들을 운송했습니다. 이 여정 동안 본능적인 생존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은 약간의 공기를 제공하는 작은 틈 근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쓰러졌고 어머니들은 필사적으로 아이들을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열차 승객의 최대 3분의 1이 여정 중 사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아우슈비츠에서 차량 문이 열렸을 때 강제 이송된 사람들은 혼란과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시나리오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1944년에 비르케나우 내부에 건설된 도착 경사로는 대량 수송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장한 경비원, 훈련된 개, 그리고 독일어로 소리치는 명령, 빨리, 어서, 은 의도적인 혼란을 조성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의 경비원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통제하기 쉽게 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즉시 선별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성은 여성과 아이들로부터 분리되어 가족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었습니다. 소지품은 나중에 돌려준다는 거짓 약속 아래 플랫폼에 남겨야 했습니다. SS 의사들은 새로 도착한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검사하고 간단한 손짓으로 그들의 즉각적인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왼쪽으로의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몇 시간 내에 가스실에서의 죽음을 의미했고, 오른쪽으로의 움직임은 강제 노동자로서의 일시적인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선별 기준은 잔인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는 젊고 강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된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인, 임산부, 눈에 띄는 장애가 있거나 병든 사람들은 즉시 죽음으로 보내졌습니다. SS에서 회수된 문서에 따르면 일부 수송에서는 도착자의 최대 70에서 80%가 즉시 죽음을 위해 선별되었습니다. 학살 시스템의 효율성은 근본적으로 속임수에 의존했습니다. 죽음을 위해 선별된 사람들은 소독구역으로 제시된 시설로 안내되었으며, 천장에는 가짜 샤워기, 옷을 걸기 위한 번호가 매겨진 거리, 그리고 위생에 관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피해자들에게 비누와 수건이 제공되었고, 수감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의심을 덮기 위해 시설 근처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가스실 내부에 들어가면 문은 밀폐되었고 SS 경비원들이
방독면을 쓰고 천장의 구멍을 통해 치클론 비결정을 투입했습니다. 가스는 질식으로 인한 죽음을 유발했으며 증언에 따르면 특히 고통스러운 죽음이었고 아이들과 가스 투입구에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학살의 산업적 규모는 나치 자신들의 꼼꼼한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1944년 5월 13일 헝가리 유대인들의 대량 강제 이송 기간 동안 하루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처리되었고 그중 고작 1,100명만이 노동을 위해 선별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노동을 위해 선별된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체계적인 탈인 간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등록실로 안내되어 마지막 소지품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다음 머리가 완전히 밀렸고 인간의 머리카락은 독일의 산업용으로 저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2년부터 유대인 수감자들은 왼쪽 팔뚝에 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졌으며 이는 이름과 개인적인 역사를 가진 개인에서 코드로 식별되는 단위로의 변형을 상징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첫 밤은 추가적인 충격을 의미했습니다. 최대 6명이 하나의 칸에서 자는 과밀막스에 배정된 새로운 수감자들은 그들을 기다리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노동을 위해 선별된 사람들의 약 25%는 이러한 극한 조건의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처음 몇 주 안에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끊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최소한의 위반이나 단순히 경비원의 변덕으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주기적인 선별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직접 가스실로 보냈고 생존은 신체적 힘뿐만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능력에 달려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수용소의 암묵적인 규칙을 빠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테랑 수감자들은 때때로 이러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눈에 띄지 말 것, 특정한 가학적인 경비원을 피할 것, 덜 힘든 일자리를 얻을 것, 국가적 또는 언어적 유사성에 기반한 작은 연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지만 극도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인간적인 제스처는 심각하게 제한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 도착하는 과정은 각 요소가 개인성을 없애고 희망의 흔적을 파괴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제 이송된 사람들은 자신의 탈인 간화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질서 전견하게 줄을 서고 소지품을 내주고 특정 지시에 따라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비뚤어진 정상성의 시뮬레이션은 대규모 인원의 처리를 용이하게 했고 조직적인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수용소의 행정 기록은 이 과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각 수송은 알파벳과 숫자로 된 코드를 받았고 각 그룹은 꼼꼼하게 계산되었으며 각 선별은 정기적으로 베를린으로 보내지는 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죽음의 기계는 인간을 체계적인 파괴 과정의 단순한 원료로 취급하며 현대적인 산업 공장의 정밀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공포의 노예, 절망의 왕국에서 하루 더 살아남기.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각 수감자의 마지막 숨결까지 활용하면서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존재의 모든 측면은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날은 새벽 전에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는 오전 4시 30분, 겨울에는 오전 5시 30분에 귀청을 찢는 사이렌과 휘슬 소리가 수감자들을 부족한 휴식에서 깨웠습니다. 몇 분 안에 그들은 배설물통을 비우고 침대를 정리한 뒤 중앙 운동장에 나가 아펠 점호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나치의 절대적인 권력을 매일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수감자들은 몇 시간 동안 완벽하게 정렬된 줄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움직임은 금지되었으며
단순한 무의식적인 동작도 심각한 처벌이나 처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아펠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속되었지만 야간 사망이나 탈출 시도로 인해 숫자가 맞지 않으면 끝없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1942년 12월 강설 속에서 19시간 동안 지속된 아펠이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저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점호가 끝나면 아침 식사가 배급되었습니다. 영양가가 전혀 없는 검은색 미지근한 액체로 수감자들은 이를 커피라고 불렀습니다. 수감자들은 이를 임시로 만든 용기에 받아야 했으며 이를 잃어버리면 다음 배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바로 작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카포의 감독하에 수감자들은 경계 내부 또는 외부의 작업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 장소는 생존 가능성을 크게 결정짓는 요소였습니다. 돌 찰석장이나 배수 습지는 빠른 죽음을 의미했던 반면 부엌, 창고 또는 작업장에서의 위치는 생존 가능성을 높여주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의 작업은 주로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소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육체적으로 극도로 힘든 작업을 수행했으며 종종 돌을 캠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긴 후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1942년 8월 한 SS 장교의 비밀 보고서에는 극도의 육체 노동과 불충분한 배급은 어떤 수감자도 중노동단에서 3달 이상 생존하지 못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방법은 직접 처형보다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회는 짧은 점심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순무비트 또는 양배추로 만든 물 같은 수프 1리터로 약 300칼로리만 제공되었습니다. 가끔 운이 좋은 수감자는 액체 속에서 아주 작은 감자 조각이나 거의 알아챌 수 없는 고기 조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 배급은 굶주린 수감자들 사이에서 극도의 긴장을 초래했으며 폭력으로 이어지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짧은 휴식 후 작업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작업 시간은 11시간이었지만 종종 경비원이나 카포의 변덕에 따라 더 길어졌습니다. 부족한 성과는 잔인한 구타로 처벌받았습니다. 지쳐 쓰러진 수감자들은 처형되거나 캠프에 병원으로 보내졌는데 이는 가스실로 가는 전초 단계였습니다. 해질녘에는 두 번째 아펠리, 동일한 엄격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번호대로 정렬했으며 하루 중 사망한 자들의 시체도 동료들이 짊어져 나와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후 저녁 식사가 배급되었습니다. 약 300g의 검은 빵과 때로는 얇은 층의 합성 마가린, 저질 소시지 한 조각 또는 비트 잼 한 스푼이 제공되었습니다. 후속 영양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단은 약 700에서 1000칼로리를 제공했는데 이는 휴식 중인 성인에게 필요한 열량의 약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강도 높은 육체 노동에 필요한 3000-4000칼로리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계획된 기한은 학살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었습니다. 저녁 아펠과 통금 시간 사이의 짧은 시간, 보통 2시간 미만은 유일한 자유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위생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경쟁하거나 다른 블록에 있는 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단순히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위생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개방된 도랑이었고 집단 샤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허용되는 희귀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막사들은 원래 40마리의 말을 수용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700명에서 1000명의 수감자들을 수용했습니다. 3단 침대는 5명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종종 8명까지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적절한 매트리스나 담요도 없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고 여름에는 더위와 황이 부족으로 질식할 듯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티푸스, 이질, 결핵과 같은 질병이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벼룩이 침대를 덮어 질병을 퍼뜨리고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1943년 티푸스 유행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보존된 의료 기록에 따르면 하루에 최대 750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했습니다. 매일 아침 각 블록에서는 밤사이에 사망자를 보고했습니다. 시체는 막사 밖에 발가벗은 채로 쌓였고 사후 경직으로 인해 종종 기괴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생존자는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극심한 무감각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보는 것이 당신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나면 그들은 단순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시스템 내에서 인간관계는 연대와 개인적 생존 사이에 복잡한 균형을 나타냈습니다. 정보, 음식, 보호를 공유하는 소규모 상호 지원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극도의 자원 부족은 갈등과 무자비한 경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특히 잔인한 측면 중 하나는 수감자들이 동료들을 억압하는 데 참여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감자들 중에서 선발된 카포들은 다른 수감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대가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감시자들만큼 잔인해졌고 다른 이들은 동포를 보호하거나 학대를 완화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했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지속적으로 선별해 제거하는 것은 영구적인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의료 장교들이 검사를 실시하여 일할 수 없어 보이는 자들을 선별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질병과 부상을 숨기기 위해 볼을 꼬집어 혈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검사 중에 초인적인 노력으로 똑바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금지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막사 내에서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저항의 형태가 발전했습니다. 은밀한 종교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용히 기도했고 가톨릭 신자들은 임시로 만든 성체를 나누었으며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수감자 의사들은 속삭이는 과학 강의를 했고 교사들은 언어나 수학을 가르쳤으며 시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각 행위는 수감자들을 단순한 숫자로 축소하려는 시스템에 대한 침묵의 반역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일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위해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인 물리적, 심리적 파괴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점은 단순히 그 잔인함이 아니라 인간 말살을 최적화된 산업적 과정으로 만든 치밀한 계획과 냉철한 행정적 합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지배자들, SS, 카포, 그리고 절대적 고통의 설계자들. 아우슈비츠는 완벽하게 구조화된 공포의 피라미드처럼 작동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SS 장교들이 제국의 학살 지침을 시행했고 중간 단계에는 카포와 죄수 관리자들이 죽음의 위협 아래 명령을 실행했으며 가장 아래에는 수감자 대중이 시스템의 전적인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이 계층 구조는 학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저항의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SS 슈츠슈타펠렐은 나치즘의 이념적 엘리트였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약 7,000명의 SS 대원들이 운영 기간 동안 복무했으며 상주 병력은 400명에서 900명 사이였습니다. 이는 수만 명의 수감자를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감시의 일부를 선발된 수감자들에게 위임하고
공포를 주요 통제 도구로 사용하는 정교한 시스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행정은 나치 관료제의 가장 악랄한 형태를 반영했으며 특수부서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치부 캠프에 게슈타포, 행정부, 의무부, 노동부. 이러한 분업은 각 장교가 시스템 전체를 의문시하지 않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SS 장교들은 대부분 평범한 배경에서 왔습니다. 교사, 회계사, 농부, 사무원 등. 이들의 이전 평범함은 그들이 체계적인 범죄의 가해자로 변모한 것을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일상은 역설적인 평범함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캠프 근처의 편안한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고 사회 클럽을 이용하며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학살을 감독했습니다. 이 극도의 잔혹함과 평범한 가정생활을 분리하는 능력은 SS 의사 요한 크레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942년 9월 5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의 특별 행동, 선별 및 가스 처리를 의미하는 완고거에 참석했다. 단테의 지옥이 이에 비하면 코미디처럼 보인다. 같은 기록에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후에는 훌륭한 식사를 했다. 진짜 토마토, 흰빵, 순수 버터. 대량 살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념적 세뇌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장교들에게는 유대인, 집시, 슬라브인들이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질병의 매개체인 하등 인간으로 가르쳐졌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범죄가 아니라 제국을 위한 위생 서비스, 유럽의 인종적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소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장교들 바로 아래에는 정규 경비원들이 있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점령지에서 징집된 민족적 보조자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이나 발트인 같은 이들은 수감자들을 독일인보다 더 잔인하게 대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아마도 나치 계층 내에서 그들의 열등한 지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SS에는 또한 약 200명의 여성 감시관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여성 구역을 감독했습니다. 마리아 만들과 이르마, 그레제 같은 인물들은 극도의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금발 천사로 알려진 20살의 그레제는 직접 가스실 희생자를 선별했고 수감자들을 채찍질해 죽이는 것을 즐겼습니다. SS 장교들과 수감자 대중 사이에는 중요한 중간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카프와 죄수 관리자들, 이 특권을 받은 수감자들은 동료 수감자들을 감독하도록 선발되었고 그 대가로 더 나은 배급, 분리된 숙소, 그리고 더 높은 생존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위치는 나치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가장 도덕적으로 복잡한 측면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자발적인 협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직위를 거부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일단 받아들인 후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종종 다른 수감자들에게 잔혹함을 행사해야 했습니다. 초기의 카포는 녹색 삼각형으로 알려진 전과가 있는 독일인 수감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범주의 수감자들도 포함되었고 이는 SS가 분열시켜 정복하라는 원칙을 이용해 활용한 복잡한 내부 충성과 적대 관계의 네트워크를 생성했습니다. 카포에 대한 증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SS보다 더 잔인한 사디스트 고문자로 기억됩니다. 카포 에밀 베드나레크는 전쟁 후 100명 이상의 수감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생명을 구한 보호자로 기억됩니다. 유대인 복서 살라모 아루치는 아우슈비츠 모노비치에서 수많은 그리스인 수감자들을 보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시스템과 나치의 사이비 과학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SS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아우슈비츠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가해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히포크라테스 전통에서 훈련받은 인물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지식을 학살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도록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선별을 감독하고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 아래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1943년 5월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요제프 맹겔레는 이곳을 자신의 인종 이론을 위한 무제한적인 인간 실험실로 보았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쌍둥이였으며 그는 비교 연구를 위해 1500쌍 이상의 쌍둥이를 모았습니다. 이러한 연구에는 독성물질 주사, 교차 수혈, 화학물질을 이용한 눈 색깔 변경 시도, 그리고 동시 처형 후 부검을 통해 장기를 비교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전쟁 전 유명한 부인과 의사였던 카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아우슈비츠 1의 10번 블록에서 대량 불임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수술 없이 인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임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에는 마취 없이 수감 여성들의 자궁에 부식성 화학 물질을 주입하여 대규모 염증, 출혈, 그리고 종종 치명적인 폐혈증을 유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불임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에게 생식기에 극도로 높은 용량의 X선을 쪼여 심각한 화상과 암을 유발했습니다. 몇 주 후 마취 없이 생식기를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피실험자들은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지만 이는 결과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학 범죄의 가장 불안한 점은 그것들이 공인된 과학적 구조에 통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랐고 의학 출판물을 위한 논문을 생산했으며 독일 학술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정당성의 외피는 나치즘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여겨졌던 직업들에 가한 심각한 도덕적 부패를 드러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수감자 의사들도 이러한 공포에 협력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맹겔레를 위해 부검을 강요받은 헝가리인 병리학자 미클로시 니슬리 박사는 비밀리에 이러한 범죄를 기록하면서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은밀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우슈비츠의 공포기구는 겉보기에 비인격적인 관료 구조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임의 분할,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감정적 거리,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평범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산업적 말살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역사학자 라울 힐베르크가 지적했듯이 홀로코스트는 주로 광적인 광신자들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일상적인 행정 업무로 여긴 효율적인 관료들의 작품이었습니다. 심연의 증인들, 의무와 저주 사이의 존더 코만도, 아우슈비츠의 학살 과정의 중심에는 수용소의 일반적인 공포를 넘어서는 운명을 가진 한 그룹의 수감자들이 있었습니다. 존더 코만도 또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들은 주로 새로 도착한 유대인 수감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대량 학살 메커니즘에 직접 참여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희생자, 증인, 그리고 비자발적인 학살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존더 코만도라는 용어는 1942년 중반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 수감자 그룹은 운송량에 따라 4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구성되었으며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가스실에서 방금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존더 코만도 선발 과정은 잔혹할 정도로 실용적이었습니다. SS 장교들은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들,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수백 구의 시체를 처리하는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선발되었으며 가스실의 현실을 마주할 때까지 자신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즉각적인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존더 코만도의 책임은 가스 처리 이후의 모든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작전이 끝나면 이 수감자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가스실에 들어가 시체를 제거했습니다. 그들은 시체 더미를 풀어야 했습니다. 시체들은 종종 가스에서 탈출하려는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문 근처에 인간 피라미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시체를 처리실로 운반했습니다. 이 처리실에서 존더 코만도는 희생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독일로 보내져 산업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금리와 귀중한 치과 보철물을 추출하여 덩어리로 녹였습니다. 희생자들이 숨기려 했던 귀중품을 찾기 위해 신체 구멍을 수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체를 소각로로 운반하거나 소각로가 부족할 경우 야외 소각 구덩이로 옮겼습니다. 존더 코만도 중 생존한 소수의 한 사람인 필립 뮬러는 그의 회고록에서 첫 작업일의 심리적 충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처음으로 가스실에서 시체 산을 보았을 때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는 내 고향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저항했습니다. 나는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작업의 대가로 존더 코만도는 상대적인 특권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식량 배급, 더 나은 옷,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된 숙소, 그리고 이 희생자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귀중품이나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인도적인 양보가 아니라 실용적인 필요였습니다. SS는 이 작업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신체적 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존더 코만도의 격리는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소각로 건물 자체나 인접한 막새에 분리되어 살았으며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이 격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재배치된 사람들의 진정한 운명에 대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학살의 산업적 규모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격리는 이 수감자들에게 추가적인 낙인을 찍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들이 강제로 선발된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심하거나 경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존더 코만도의 삶은 예측 가능한 주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SS는 이 직접적인 학살 증인들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대략 석 달에서 4달마다 존더 코만도의 오래된 멤버들은 처형되고 새로운 수감자들로 교체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가 존재하는 동안 존더 코만도로 복무한 약 2,000명의 수감자 중 고작 100명만이 생존했습니다. 존더 코만도의 일원이자 자신의 경험을 비밀리에 기록한 잘멘 그라도프스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존더 코만도의 일시적인 고리일 뿐이며 몇 달 후 우리가 약해지면 지금 우리가 처리하도록 돕는 모든 사람들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 불가피한 운명에 대한 인식과 대량 학살을 목격하고 참여해야 했던 트라우마가 결합되면서 복잡한 심리적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부는 완전한 감정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기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현실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SS가 악의적인 유인책으로 가끔 제공한 알코올에 의존했습니다.
대부분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해리 메커니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면 아마도 바로 그런 상황 때문에 존더 코만도는 정신적, 기록적, 그리고 마침내 물리적인 저항에 중요한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범죄의 규모를 직접 알고 있던 몇몇 멤버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기록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언 중 일부를 남겼습니다. 라이브 랑푸스, 마르셀 나자리, 잘멘 레벤탈, 잘멘 그라도프스키 등은 크레마토리움 근처에 묻은 병, 캔, 기타 용기에 상세한 일기를 숨겨 기록했습니다. 전쟁 후 일부가 발견된 이 원고들은 학살 기계의 내부 작동에 대한 가슴 아픈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라도프스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여, 나는 가장 위험하고 감정적인 순간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볼 때까지 살아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한 민족의 죽음에 대해 보고할 의무를 내 안에서 느낍니다. 기록적 증언 외에도 존더 코만도는 전례 없는 기록적 저항 행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학살 과정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1944년 여름, 폴란드 저항군이 밀반입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존더 코만도 그룹은 야외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과정과 여성들이 가스실로 향하는 모습을 담은 4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존더 코만도 사진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우슈비츠에서의 학살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입니다. 존더 코만도의 저항은 1944년 10월 7일에 일어난 아우슈비츠 역사상 유일한 무장 봉기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봉기를 위한 준비는 몇 달 전 가장 오래된 존더 코만도 멤버들을 청산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 후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폴란드와 유대인 정치범으로 구성된 수용소 내 지하 저항 조직은 존더 코만도와 접촉을 성공적으로 확립했습니다. 봉기의 중요한 요소는 아우슈비츠 근처에 위치한 크룹의 자회사인 바이크셀 유니온 메탈베르케 탄약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 여성들의 참여였습니다. 로자 로보타, 알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 슈타인, 에스터 바이크블룸이 이끄는 이 여성들은 손수건이나 음식 용기에 숨겨 소량의 화약을 밀반입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들은 원시적인 수류탄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화약을 모았습니다. 봉기는 크레마토리움 IV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존더 코만도는 도끼, 칼, 도구, 그리고 즉석에서 만든 수류탄으로 무장한 채 교대 시간에 SS 경비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초기의 혼란 속에서 그들은 3명의 경비원을 죽이고 여러 명을 부상 입혔습니다. 크레마토리움 IV는 폭발물로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크레마토리움 II의 다른 존더 코만도들도 봉기에 합류하려 했지만 빠르게 제압당했습니다. 약 250명의 존더 코만도가 봉기에 참여했습니다. 일부는 일시적으로 철조망을 자르고 탈출했지만 몇 시간 후 체포되었습니다. SS의 대응은 즉각적이고 잔혹했습니다. 확인된 모든 참가자들은 처형되었고 대부분은 그들이 일했던 소각로에서 생매장되었습니다. 총 451명의 존더 코만도가 그날 죽었으며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화약을 제공한 여성들은 몇 주 후 확인되었습니다. 잔혹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저항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로자 로보타, 알라 게르트너, 레지나 사피르 슈타인, 에스터 바이크블룸은 1945년 1월 6일 수용소 해방 불과 몇 주 전에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로자 로보타의 마지막 말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차작, 왜 에마츠, 강하고 용감하라. 이는
여호수아서의 구절입니다. 이 저항 행동은 군사적으로는 실패했지만 학살에 대한 수동성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인간 존엄성의 확인을 나타냈습니다. 봉기 이후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존더코만도 시스템은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1월에 접근하자 SS는 마지막 존더코만도들에게 크레마토리움을 해체하고 증거를 제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작업을 완료한 후 처형되었고 다른 이들은 악명 높은 죽음의 행진에 합류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존더코만도의 상황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불안한 도덕적 딜레마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들 자신도 희생자였지만 즉각적인 죽음의 위협 아래 다른 이들의 학살 과정을 돕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존더코만도 멤버들을 알게 된 프리모 레비가 지적했듯이 그 누구도 그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을 살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그 경험을 산 사람들조차도 말입니다. 존더코만도의 사례는 희생자들을 육체적으로 말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파괴에 참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완전히 비인간화하려는 나치 시스템의 극단적인 악의를 보여줍니다. 희생자들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억압받는 이들 사이의 인간 존엄성과 연대의 마지막 흔적까지 파괴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생존한 존더코만도들의 증언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 일부를 구성합니다. 그들의 학살 시설, 내부 작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전후 재판과 학살의 역사적 기록에 있어 결정적이었습니다. 필립 뮬러, 슈로모 드래곤, 헨리크 타우버, 다리오 가바이 등은 해방 후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하는 데 삶을 바쳤습니다. 존더코만도의 유산은 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그들의 저항에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범죄를 기록하거나 다른 수감자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거나 결국에는 그들의 포로들에게 맞서는 등 어떤 형태로든 인간성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공포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도 존엄성과 저항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우슈비츠와 저주받은 과학, 야만의 한계를 넘어선 실험들. 아우슈비츠의 수많은 공포 중 가장 불안한 것 중 하나는 의학과 과학이 나치 이데올로기에 봉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국가기구의 지원을 받은 의사들이 무방비 상태의 수감자들에게 잔혹한 실험을 수행한 끔찍한 인간 실험실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 아래 모든 윤리적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이 실험들의 이념적 기반은 나치즘의 핵심 집착을 반영했습니다. 인종적 우월성, 우생학, 그리고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인구의 말살. 나치의 인종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SS 의사들은 대량 불임화의 효율적인 방법, 아리아 인종의 유전적 우월성 증명, 그리고 독일 군인의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들은 정신 나간 의사들의 주변적 행위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고 문서화된 프로토콜을 따랐으며 정권의 최고층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943년 5월 아우슈비츠에 도착한 요제프 맹겔레는 이 의학의 왜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인류학과 의학으로 정식 박사 학위를 받은 맹겔레는 아우슈비츠에서 윤리적 제약이나 방법론적 한계 없이 연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의 선발 장소에서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특히 쌍둥이, 신체적 이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표본을 찾고 있었습니다. 맹겔레의 쌍둥이에 대한 집착은
유전과 유전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머무는 동안 1,500쌍 이상의 쌍둥이를 선발했으며 이 중 고작 200명만이 생존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눈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 화학 물질을 직접 눈에 주입했습니다. 쌍둥이 간에 교차 수혈을 했습니다. 한 쌍둥이에게 질병을 의도적으로 감염시켜 진행을 관찰하면서 다른 한 명을 대조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 대상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비교 부검을 위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생존한 이들은 소름 끼치는 증언을 제공했습니다. 난쟁이 예술가 가족인 오비츠 쌍둥이는 맹겔레의 비교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오비츠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우리는 기절할 때까지 피를 뽑혔습니다. 머리카락을 뽑고 이를 검사하고 몸의 모든 부분을 측정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은 눈에 주입한 액체였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볼 수 없었고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맹겔레의 실험과 병행하여 전쟁 전 유명한 부인과 의사였던 카를 클라우베르크 박사는 아우슈비츠 1에 10번 블록을 사용해 대량 불임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일리히 히물러에게 명시적으로 보고된 대로 수술 없이 하루에 수천 명의 여성을 불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베르크는 마취 없이 유대인 여성들의 자궁과 난관에 자극적인 화학 물질을 주입하여 심각한 염증과 종종 치명적인 폐혈증을 유발했습니다. 1943년 1월, 그는 히물러에게 그의 방법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적절히 훈련된 한 명의 여성이 하루에 1,000명의 실험대 대상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르스트 슈만 박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불임 실험으로 이러한 노력을 보완했습니다. 비르케나우의 30번 블록에서 남성과 여성은 생식기에 대량의 X선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상은 너무 심각해서 많은 희생자들이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방사선에서 살아남은 이들에게 슈만은 마취 없이 고환이나 난소를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조직학적 효과를 연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냉정하게 기록했습니다. 실험 대상들은 생식기와 하복부에 극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생식선 제거는 생식 조직에 완전한 괴사를 보여줍니다. 인종적 순수성과 관련된 실험 외에도 아우슈비츠의 의사들은 인간의 저항력 한계를 연구하고 독일 군인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잔혹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이 실험들 대부분은 다하에 집중되었지만 아우슈비츠에서도 기아, 감염병, 극한 조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저천증 실험은 수감자를 얼음물 탱크에 담가 얼마나 오래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소생 방법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북해에 추락한 루프트바페 파일럿을 위한 실용적인 응용을 목표로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때까지 영하의 물에 담겨 있었고 의사들은 천, 심박수, 뇌 활동을 꼼꼼히 측정했습니다. 특히 잔혹했던 것은 감염병 실험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은 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간염과 같은 병원체에 의도적으로 감염되어 이러한 질병의 자연적 진행을 관찰하고 실험적 치료법을 시험받았습니다. 아우슈비츠 위생연구소장인 브루노 베버 박사는 수감자를 사용해 박테리아를 배양했고 혈청과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그들을 감염시켰습니다. 회수된 기록에 따르면 6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이 실험에 사용되었으며 사망률은 90%에 가까웠습니다. SS 의사들은 또한 의학적 정당성이 없는 수많은 외과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실험적 절단, 뼈와 근육 이식, 그리고 궤저와 폐혈증을 연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염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우슈비츠 병원의 조수였던
에른스트 비 박사는 그의 일기, 나중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S는 5명의 실험 대상에게 실험적 절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사지의 다른 부위를 제거하여 소작 기술을 비교했습니다. 실험 대상들은 신경학적 쇼크를 평가하기 위해 수술 중 의식을 유지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등하게 불안한 측면은 독일 제약회사들과 아우슈비츠 의사들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IG, 파르벤과 바이어와 같은 기업들은 수감자들에게 실험할 새로운 약물을 정기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전쟁 후 회수된 바이어의 내부 메모는 새로운 수면제를 시험하기 위해 300명의 여성 실험 대상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실험 대상당 가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이 실험 대상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우슈비츠의 실험은 인종적 이데올로기, 효율적인 관료제, 그리고 윤리적 원칙에서 벗어난 현대의학의 악랄한 융합을 반영했습니다. 이 결합은 인간의 고통이 과학적 허세로 측정, 문서화, 분석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관련된 의사들은 무능한 비주류가 아니라 유럽 최고의 대학에서 교육받은 전문가들이었으며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서약했지만 이 원칙을 인종적 이데올로기와 자신들의 전문적 야망에 종속시켰습니다. 희생자들에게 미친 결과는 즉각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생존한 이들은 영구적인 신체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불임, 기형, 대규모 흉터, 만성질환, 그리고 지속적인 통증, 심리적 트라우마 역시 깊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반복적인 악몽, 그리고 해방 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의료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을 개발했습니다. 이 의학 범죄에 대한 국제적 반응은 글로벌 의학 윤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치 의사들을 재판하는 뉘른베르크 재판 중 1947년에 확립된 뉘른베르크 강령은 인간 실험을 위한 윤리적 기준을 확립한 최초의 국제 문서였습니다. 그 기본 원칙들, 정보에 기반한 동의, 강요의 부재, 과학적 이익의 정당성, 그리고 고통의 최소화은 아우슈비츠와 다른 수용소에서 문서화된 공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탄생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뉘른베르크 강령이 전 세계 의학 윤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안 많은 가해자들은 정의를 피했습니다. 요제프 맹겔레는 남미로 도망쳐 1979년 사망할 때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카를 클라우베르크는 소련군에 체포되었고 1955년 석방되었으며 서독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호르스트 슈만은 1966년까지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일했고 결국 독일로 송환되었지만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의학 실험은 홀로코스트의 가장 불안한 장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극도의 잔혹성 때문만이 아니라 치유에 헌신된 직업의 체계적인 왜곡 때문입니다. 이 실험들은 근본적인 인간 윤리적 원칙에서 벗어나 학살적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과학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연구는 역사적 일탈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의학 윤리를 정치적 또는 이념적 목표에 종속시키는 것의 결과에 대한 영구적인 경고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